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조국과 윤석열 이번 시간에는 조국과 윤석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첫 재판이 열렸는데 오늘은 공판 준비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거 되게 쉽게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은 민정수석 때 직권남용한 게 아니다. 우리가 뭐 그 논란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박형철만 검찰 출신의 박형철만 나는 책임이 없고 장관이 시켜서 한 거 아니 그 당시 민정수석이 시켜서 한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끝. 제가 한 줄로 반박할게요. 그 장모는. 너 그 장모는. 아니 장모는 사문서 위조한 사실 법원에서 그 뭐 진술했는데 그거 인지 수사 안 한 이유가 원래 잘 안 한다. 관행상 그렇다. 바빠서 그런 거 인지해서 수사할 시간 없다. 온갖 말 하는데 그 뭐 똑같은 거를 법무부 장관이 하면 그거는 불법이라고? 그에 따지면 그 검사 그때 당시에 그 증언을 할 때 당시 공판 검사부터 직무유기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서초동 일각의 일부 변호사들이 깜짝 놀랐잖아. 아니 사람이 이렇게 배포가 없어요. 아유, 제가 좀 아니 가늘고 아니 그 조작은요 김건희 씨가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말해야지요.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그러니까 조국 장관부터 이야기하고 일단은 조국 일단, 장관님이 이야기할 때 정말로 한 줄로 반박한다면 그렇죠. 니는 딱 한 줄이면 돼요. 니는 헷갈리게 하지 마. 예. 조국 장관 얘기. 정말로 자기가 했던 그걸 좀 돌아보면 되는 거고 몇 번을 말하지만 이게 무슨 장학금 받은 게 뇌물이다부터 시작해서 한쪽은 고소 한 게 직권남용이다 그러고 한쪽은 고소 안 한 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둘 중에 하나만 걸려라는 것도 아니고 한 듯 안 한 듯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나? 아무튼간에 이게 거기에다가 그냥 조국 장관님만 걸고 넘어간 게 아니라 백원호 또 예. 했고 거기다가 또 우리 누구죠? 최가공 변호사님까지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졌잖아요. 이게 정말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아시죠? 제가 재판부에 대해 신뢰가 얼마나 두꺼운지. 이분들은 절대 법과 원칙대로만 할 리가 없다는 이 신뢰 때문에 제가 정말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공소 사실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 죄하고 뒤에 죄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했던 말 그대로 설마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 윤 춘장님 장모님에 대해서 했던 그 관례라고만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다고요. 춘장이라고 한 게 아니라 청장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혀가 짧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런 부분 생각하면 정말 법조인으로서 화가 나요. 그냥. 그러니까 권한대로 민정수석의 권한대로 판단해서 행정 처리를 한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냐 아니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검찰은 모든 집안의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성폭행인지 아닌지 성희롱인지 아닌지 다 판단을 해서 검찰의 허락하에 사랑을 나누기 시작해야죠. 네. 검찰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 속의 위치를 먼저 알려드리는 게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단은 사모펀드 건에 대한 잘못된 정보였어요. 검찰이 갖고 있는. 어제 그게 나왔잖아요. 표적 수사임을 사실상 인정해버린 이거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인지수사한 거기 때문에 우리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네 이런 소리 하는 거고. 그래서 조국 장관은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8개월? 오랜 시간 동안 검찰의 캐비넷에 있던 김태우가 폭로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조국 장관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한 사건이에요 이게. 물론 여기에 보면은 나는 이런 게 있잖아. 조국 장관이 이게 직권남용이네 뭐네 이렇게 얹을 수 있으려 그러면요. 검찰의 모든 판단은 똑같아요. 내가 검사가 이 사람을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예뻤든 아는 사람이든 무슨 이유였든 간에 기소를 안 하고 기소유예를 했어.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정도 재량권은 법이
인정을 해준단 말이야. 그 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검사 입장에서 감정이 있는 놈은 유죄 미리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걸로 만들어 놓고 죄가 없는 놈은 기소는 안 하고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는 정도 그런 식의 모든 판단은 최소한 공무원 검사나 민정수석쯤 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판단할 능력을 사실상 법이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 가까운 사이였는데 대충 봐줬네 해도 마땅히 법으로 걸 게 없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이 계속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안 했다고 치더라도 장모 사건에 대해서 이따가 나경원 남편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땅한 물적 증거가 없는데 그 사람 뇌 속에 들어가가지고 얘를 봐주기 위해서 또는 얘를 더 엄하게 벌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관계가 나쁜 놈이니까 그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결정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의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거라고. 근데 이게 그 국가가 부여한 그 사람의 직책에 있는 자리로서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대놓고 뭐 직권 남용이네 뭐네 또는 업무방해네 이렇게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중해져야 된다고. 안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이야 모든 사람들이 뭔가 결정을 하며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법적인 논쟁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한숨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해. 지난 여름을 막 관통하면서 막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막 이 뒤에도 보이시잖아요. 지금 저 뒤에 진짜 막 이 사진 요거. 난 지금도 보면 이 양반 불쌍해 죽겠어. 불쌍하다는 게 유죄가 난들 그 생책이 나버린 그 시간과 조국 장관 죽고 나서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국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재판을 받는 상태야. 그것도 기억들 하시겠지만 조국 구속 재판 시키려고 까지도 했었지. 예. 야 지금 생각하면 이걸로 재판하는 건요 법을 아는 사람 다 웃어요. 이거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거리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이라고.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 고위공직자들은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뜻이에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매뉴얼에 없는 법률과 시행규칙에 없는 판단들은 모두 불법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판단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면은 그 모든 그 공무원들의 뭐 어떤 행동 매뉴얼, 업무 매뉴얼은 검찰이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하라고. 분야를 불문하고 다 만들어 줘야지. 왜 안 만들고 있냐고.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만 한다는 말이 얼핏 들으면 되게 정확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게 얼마나 멍청한 이야기냐면 인간을 자판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하고 그게 옳고 그름, 답, 정답이 있고 없고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 좀 더 경험이 많고 숙련이 돼 있는 사람이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직급이라는 걸 나눠주고 직급마다 판단할 수 있는 수준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을 나눠놓은 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막 처음 들어온 검찰하고 막 처음 사법고시 합격하고 들어온 검찰, 싱싱한 검찰하고 윤석열하고 둘이 놔두고 시험지 놔두고 풀어보면 점수 누가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윤석열이 점수 더 잘 못 나와요. 그만둔 지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갖고 있는 정무적 감각과 정치적 감각에 따라서 정답, 답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사회보다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검찰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부가 굉장히 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만을 선거로 뽑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 있어요. 최정점에서 조절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재량권을 조정해서 오케스트라처럼 연주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적 판단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법에 없는 거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법에 없는 게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판단할 건데? 그러면 검찰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검찰부터 아무것도 못 해요. 이런 잣대로 들어가 보면. 맞습니다. 예. 그 노한중 원장, 부산리우 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에 딸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었어. 자기 사비를 내서 많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고 있었어. 그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장학금이 아니야. 어떤 경우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공부 잘하라고 격려의 의미로. 좌절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네. 포기하지 말라고 주는 장학금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의료원장이 되고 그 아버지는 민정수석이 되고
근데 이걸 무리하게 짜 맞춰요. 나는 있잖아. 인사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의료 원장 감이 안 되는 사람이야.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법을 바꾼다든지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의료 원장으로 임명한 게 지금까지 딸한테 장학금을 줬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해도 불법적인 것이 없다면 법으로 엮을 수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그게 다른 논리로 가잖아. 나중에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이 될 줄 알고 미리 몇 년 전부터 박근혜 때부터 지금 그 장학금을 주면서 의료 원장이 되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논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최순실의 존재도 다 알고 있고. 알고 그치. 있고 그렇죠. 미친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게 검찰이 최소한 이런 정도의 기소를 하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논란이 돼서 꾸역꾸역 지금까지 우기고 있으니까 이 새끼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자기 자신들한테는 가장 관대한 놈들이 내가 항상 말로 울컥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어떤 누구를 이렇게 엮으면 죄가 없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당신네들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돼. 이런 논리면 지금 방송 보는 놈 중에 싫어요 누른 놈이 똑같은 방식으로 너 감옥에 가 있어야 돼 이 새끼야. 열받네 진짜. 씨.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가의 형벌권에 대해서 혐의를 수사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을 수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은 뒤지면 뭐든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의대 장학금 체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조민 양이 유급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장학금을 받았다. 공부 못한 애가 다음에 장학금 어떻게 받아?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워서 많이 하는데요. 엄청 많이 받아요. 유급하고 나서 그 다음 해 장학금 받는 경우 엄청나게 많아요. 예. 저는 자식 납부금 내주는 부모님의 고생을 외면할 수 없어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유급 당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받는 게 그럴 수밖에 없네요. 유급을 한번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은 공부를 또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 장학금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이게. 국립대 같은 경우는 저는 국립대 나왔잖아요. 네. 국립대는 재학생의 7-80%가 그럼요. 장학금을 받습니다. 예. 아니 그 우리 애가 성적과 올해 상관없이. 그 대학 갔는데요. 요즘 대학교는 들어가자마자 100만 원씩 할인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로 많아요 지금. 장학금 옛날하고 받은 게 다르다니까요. 뇌물이다라고 해버리면 어렸을 때 제가 저희 공무원인 저기 뭐지 아니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된 제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한테 제가 용돈 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것도 다 뇌물이에요. 그다음에. 뇌물 맞네. 아 그런가? 저는 춘장님을 존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렇지. 근데 지방에서 프레임 어떻게 하냐면요. 이미 뇌물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 예, 받았다 예, 프레임 써 있고 예,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 돼서 뇌물을 받았다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져 있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민주당한테도 조국 장관 관련해서 이런 소위 말하면 금태섭 이야기 나왔을 때 조국 대전으로 가는 거 제대로 붙어 싸워서 이겨라. 그 캠페인 할 수 있는 게 선거 때가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반전 효과라고 하는 건 조국 장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어라고 하는 그 알려내는 캠페인이 선거 때만큼 더 유효한 게 있냐고. 그렇죠. 언론들은 안 낼래 안 낼 수 없는 어떤 보도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론은 현재로서는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공범이에요. 검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뇌물이라고 하는 게 뇌물 죄를 걸었기 때문에 뇌물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말한 것처럼 누가 직접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대가성 있는 돈을 직접 주고 간 게 아니잖아. 수년 전부터 자기 딸한테 이 장학금을 주시던 교수님이 나중에 영향력 하에 있지도 않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것을 뇌물이라고 거는 새끼들이 이상한 거지. 이렇게 따지면요. 검찰의 관련자들 중에 어마어마한 놈들이 다 이렇게 철컹철컹일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이 사위가 검찰이니까 검찰청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하는 건데 한두 놈이겠어요 이게 지금? 엄청 많을 거예요. 윤석열 장모로 한번 가봅시다. 아이씨 말 진짜. 사위가 검사라고. 송파구에 뭐라고 하더라고. 송파구에 그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되게 간단할 장모님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장모가 은행 잔고를 위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지금까지 어떤 논리 구조였었냐면은 윤석열 장모는 이
피해자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 그러니까 이 동업했다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번에 검찰에 나와서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태근 씨.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 사위가 검찰에서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 윤석열 장모가 보여준 통장 잔고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잖아. 근데 지금 이 사건에 관련해서 사실 난 이렇게 생각해. 윤석열이 스타일상 지금까지는 개입했다는 증거는 사실 없어요. 다만 진짜로 검찰들의 윤석열 같은 검찰이니까 감싸기가 된 건지 아니면 등등등 뭐 해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윤석열 장모 사건 바라보듯 조국 사건을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같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 사건이 디테일을 파기 시작하면 거기에 사용되는 수법이 굉장히 좀 고도화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기 사건일수록 정말 단순하게 봐서 그 판이 끝난 다음에 돈이 누구 주머니에 있느냐를 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누구를 고소하고 누구를 무고로 다시 고소하고 막 계속 고소를 했고 뭐 병합이 됐고 어쩌고 저쩌고 막 복잡하잖아요.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 있는데 윤석열 장모 그럼 게임 끝난 거죠. 누가 피해자냐? 누가 이익을 받냐? 그러면 왜 윤석열 장모 측에서는 왜 고소를 안 합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다 계속 고소를 해야지. 근데 고소를 그러니까 무고로 고소를 해주는 건 검찰이 대행을 해주고 있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저는 검찰이 무고로 고소했다는 걸 이번 기사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원래 모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기 전에는 예. 무고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어요. 예. 원래 근데 그거를 검찰이 직접 무고로 고소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니 고소를 한 건 아니죠. 얘기도 내용을 보면 검찰이 고소를 한 건 아니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바라보는데 물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 법조인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는 깊숙이 개입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 알려드려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일단 한번 우리가 한번 최 씨가 돼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빙의 하세요. 빙의. 최 씨. 목소리 똑같이 하세요. 그 은행 잔고증 아무리 나이가 있는 사람이지만 은행 잔고증명서를 조작을 하면 그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안다고 기본적으로. 직접 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고소를 했어요. 내가 안 씨를 고소를 했을 당시에 고소할 당시에 잔고증명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 씨 측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주장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주장을 했을 거고 몰랐다 하더라도 아 이거 내가 사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인지를 한 시점은 자기가 재판정에 서기 전 단계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알고 있었을 거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의 마음에서 법정에 판사와 검사가 있는 그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건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법정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민사법정이고 형사법정이고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법정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라고 3번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자기가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봐요 저는. 아니 그것 때문에 그 했는데 증언했는데 어떤 그 사위한테 혼났대 막.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검찰식으로 엮으면 말이에요. 엮으면 장학금 그 몇십만 원 뭐 한 100 뭐 이렇게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건 거잖아. 예. 엮으면요 윤석열 장모가 갖고 있다는 돈 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이 뇌물로 엮을 수 있어. 그게 조국 장관의 가족한테 들어갔어? 그 장학금이? 그러니까 조국 장관한테 들어갔냐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그 윤석열 장모한테
아니, 돈도 많은 양반이 뭐 그렇게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버냐고. 그러니까 우리 사위 국회의원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사위 정치해야 되니까 야.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나 그 이야기 듣고 소름.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검찰식으로 만약에 이게 완전 정반대로 윤석열 가족 또는 김건희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털면요. 다 거기서 이렇게 짜 맞춰서 하다 보면 죄를 만들 수 있다니까. 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조국 장관님 건과 윤 총장 건을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당연하죠. 생각이 뭐냐면 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거는 마치 윤 총장님의 장모가 부당한 대급을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어요. 이보세요. 근데 이거는 그런 디테일까지 갈 필요 있어. 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고 완전히 다른 사안이고 뭐 돈의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거는 본인도 위조가 됐다는 걸 인정을 한 사안이고 거기에다가 또 아주 우연히도 또 우리가 아주 친숙한 어떤 국회의원의 남편이 또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전에 근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연이라는 거 절대 믿지 않아요. 김재호 씨? 한 번은 저는 누구나 말하지 않았어요. 저분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필연, 세 번은 패턴이에요. 이미 패턴화가 돼 있어요. 네. 법조계의 일정한 비리에는 분명히 검사와 판사의 어느 정도 카르텔이 있다는 거는 그렇지. 패턴화가 돼 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 알아요. 차마 대놓고 말을 못할 뿐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말은 못하는데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걸 그냥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합리적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 아니야. 이 나경원에 대한 고소고발 건이 막 10번, 11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경원 안 불러. 특히 선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김재호 판사, 나경원 남편이 석연치 않게도 예를 들면 윤석열 장모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재판을 뭐 이유가 있다고는 치는데 끊임없이 미룸으로써 그걸 재판을 안 해주고 가면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은 윤석열 장모 측에 가깝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약간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윤석열 장모 측에다가 뭔가 굉장히 좋은 이득을 줬기 때문에 김재호 판사 부인인 나경원을 윤석열이 수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는 함정인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대가성의 일종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이라는 게 얼마나 개족 같은 거냐면 나 농담하는 게 진짜로 그래. 법을 이렇게 운용하는 사람들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냥 백정들이 쓰는 일종의 칼 같은 거지. 도끼 같은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언론은 그냥 공적 기관이 아니니까 일부는 그렇다 치자.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쪽에다가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도 그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검사 따위의 나부랭이의 무슨 가족이니까 덮어두고 판사까지 동원돼 가지고 재판 지연시켜 버리고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하려고 들어오는 전 민정수석 가족은 정말 개패듯이 해가지고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이게 동일선상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잠깐 미안해 하나만 더 얹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 공소시효가 관련된 뭐네 해가지고 부인 청문회 날 조사도 한 번 안 하고 기소했던 거라면 지금 윤석열 장모 건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뭐 네. 공소시효가 6개월 더 연장되네 많이 하는 건 해석의 차이인 거고 검찰이라고 하면 이거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 이거 바로 끝내버리겠지.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뭐 이쪽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버리면 되냐 말이에요. 안 된다고. 공소시효 전날 기소하셔야죠. 아니 저는 또 한 가지 뭐 있냐면 중요한 게 김건희 씨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최 씨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조작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 잔고 증명서를 봤어요. 근데 우리 표창장은 비교될 수 없는 정규예요. 그걸 누가 했냐? 김건희 씨 회사 감사했던 지인의 김만무개 씨. 그렇죠. 이게 이것도 뭐냐면 김건희 씨도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다 엄마 대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정경심 교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350억짜리에 우리 생각도 못 합니까? 3,500원
아니 말도 안 그러니까 돼. 그것도 또 프레임 빠진다. 예. 표창장 위주로 하는 가정이 돼버려. 그러니까 어. 근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법이 우리를 무언가로부터 지켜준다. 범죄로부터 법을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범죄로부터? 누가 날 죽이려고 할 때 야 너가 하는 법은 형법이 위반이야. 그러면 칼을 갑자기 걷어가. 그렇구나 미안하다고 가지 않거든요.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대상 오로지 하나예요. 국가예요.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가 법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그만한 죄를 국가는 나한테 물을 수가 없다는 게 법의 출발이에요. 법의 출발이고 국민을 국가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법은.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틀어지기 시작하고 법이 국민을 침해한다는 건 국가가 곧 국민을 침해하는 게 돼요. 이게 왜 제가 조국 교수님 사건에 대해서 국가 기관인 검찰이 한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해서 과도한 수사를 하는 행위를 법원이 나서서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법은 국가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조국 교수님이나 개인을 공격하는 양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사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샜는데 지금 윤 총장 관련해서 말 그대로 재판이 이상하게 연기되는 것 이것도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아주 네. 특별하지 않는 한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이것도 직권남용 아니요? 업무방해군. 음. 걸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검찰 시기면 다 걸려. 에휴, 그리고 위증을 한 사람이 자기가 돈을 몇 억씩 받고 위증을 한 사람이 내가 위증했다라고 자수를 했는데 그 사건 내용이 그대로 가요.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고백한 사람만 다시 처벌받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봐봐. 그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이 장학금을 주면서 조국 장관과 상의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뇌물죄로 걸었잖아. 그래서 그걸 그 대가로 의료원장 자리를 민정수석이 된지 줬다고 똑같은 논리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이 실제로 윤석열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라는 증언까지는 장모 인터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밖에 네. 없는 게 윤석열 총장이 2012년에 결혼했거든요. 어.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은 2013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나는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 그런 우려를 표하더라. 너무 쫀다. 저 가늘고 길게.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식으로 엮으면 만약에 그 자리에 윤석열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조국 교수 그 자리에 윤석열이 있다고 생각해봐봐. 똑같은 죄로 그렇게 엮는다니까요. 여는 지금 이거 보고 이 오늘 방송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어쩌면 법을 이렇게도 잣대가 이렇게 다른가. 그게 그거잖아.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란 말이 그거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 법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윤석열이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물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이렇게 당했던 고초랄까 이런 것들이 어떤 비유를 누가 이렇게 드시더라고. 밖에 나가서 독립운동하고 온 전사 같은 거예요. 이제 검찰 개혁 같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기여한 거. 근데 독립운동하고 들어오고 귀국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귀국했는데 독립운동할 때 예를 들면 그 주먹밥 배고파서 몇 개 더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새끼 감옥에 보내야 돼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털면 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냐 말이야. 저는 윤 춘장님이 무고할 거라는 걸 아주 강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윤 춘장님한테 제안을 드린다면 혀가 짧아서 그래요. 윤 춘장님한테 제안을 드린다면 조국 교수님은 자기 가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 할 일 다 하신 다음에 가족 곁으로 돌아가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고 당당하게 국가와 법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실 우리 윤 춘장님께서도 거기에 뒤지지 않게 자리를 내놓으시고 자리 있어야지. 계속 그 자리 있으면 조사 받아야지. 자리를 저는 내놓고 조사를 받는 게 누가 봐도 깔끔해 보인다. 자리 죄송해요. 자 어쨌건
검찰 개혁도 중요하고요. 7월달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5월 30일이면 20대 국회가 끝나요. 그리고 5월 31일부터 21대 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6월달 가면은 상임위원회 구성이 뭐네 되겠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은 공수처란 말이죠. 공수처에 가면 뭐 윤충량 너 다 죽었어. 이건 사실 의미 없는 내피셜이라고 보고. 푸나님도 해가 짧으시네. 내가 내 혀로 코를 닫는 걸 보여주는데.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공수처장 임명하는 것부터가 난항일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 막 오기가 닥치면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피하지 마세요. 마치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그게 같은 원리가 민중당 빨갱이 이석기 말고 똑같은 논리예요. 하도 많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예 피하게 만드는 요소. 그게 저들의 프레임이거든요. 너 빨갱이지? 아니라고 개새끼야 하고 때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아 빨갱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대화를 피하면 안 된다고. 노땅 막. 그게 난 선거 전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노딱 욕 때문에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보들아. 젠장도 돼요. 젠장. 저도 그럼 이제 리미터 풀어도 됩니까? 아니. 유튜브가 정확하게 내가 평가를 해드릴게요. 가장 연구 많이 했습니다. 랜덤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광고량 조절한다고 봐요. 그거 핑계가 되게 좋았던 거 같고 그만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 우리 방송 여기서